오늘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신문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 그 재무상태표 중에서 자산 부분부터 이제 한번 개정 과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은 이제 앞서도 언급했었지만 회사에서 나중에 미래에 돈이 될 만한 애들, 그게 이제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산을 그냥 막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크게 먼저 구분을 말씀드리면은 그 자산은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이게 왜 또 그렇게 구분이 되느냐, 그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A 회사가 있고요, B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내역을 잠깐 보시면은 A 회사는 자산이 10억, 그리고 부채가 3억, 자본은 7억입니다. 자, B 회사는 자산이 10억, 부채가 4억, 자본이 6억입니다. 이 두 회사 동종업계고요. 하는 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쭉 나머지 것도 다 비슷하고 한 주당 주가 A도 만원, B도 만원입니다. 그리고 발행된 주식수도 똑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자시다. 근데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나는 거는 A 회사는 부채가 3억, 자본이 7억. B 회사는 부채가 4억, 자본이 6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실 겁니까? 일단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 근데 다만 A 회사는 자본이 7억, B 회사는 자본이 6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A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죠. 왜냐면은 이 자본이라는 부분이 주주에 대한 몫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발행된 주식수도 똑같고 한 주당 주가도 A도 만원, B도 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A 회사는 한 주당 뭐 당연히 자본이 더 크니까 주당 자본이 더 클 건데 그런데 A 회사보다 A 회사랑 B 회사가 주가가 똑같다 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A 회사가 B 회사보다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A 회사를 투자하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드릴게요. 자, A 회사의 자산이 10억인데 그 자산은 쉽게 말하면 미래에 돈이 될 만한 애들이에요. 그 미래에 10억인 자산 중에서 1년 내에 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얼마일까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A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10억의 자산 중에서 유동 자산이 1억, 그리고 비유동 자산이 9억이다. 이때 유동 자산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1년 내에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입니다. 그게 1억. 그리고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비유동 자산이 9억인 상태였습니다. 자,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 전체 금액은 3억이었는데 1년 내에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 그 애들이 바로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가 2억이에요. 그리고 비유동부채, 즉 1년 이후에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입니다. 그게 1억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B회사를 봤더니 자산은 10억입니다. 근데 유동자산은 3억, 비유동자산은 7억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또 봤더니 유동부채가 2억, 비유동부채가 2억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시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A 회사에 투자할 거냐, B 회사에 투자할 거냐. 이때는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나는 그래도 A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왜냐? 어쨌든 간에 자본이 더 크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셨던 대부분 사람들 중에서 의견을 B로 바꾸시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A 회사 같은 경우에 1년 내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유동자산은 1억인데 1년 내에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유동부채는 2억이야.
그러면은 이 회사는 약간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A에서 B로 바꾸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의 판단이에요. 근데 이 재무제표는요,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산 10억, 부채 3억, 자본 7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산은 10억인데 그 중에서 1년 내에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얼마지?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얼마지? 마찬가지로 부채도 1년 내에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얼마지? 1년 이후에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얼마지? 이렇게 구분 지어주게 되면은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A에서 B로 바꾸시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산, 그리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유동성이라는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1년 기준으로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이내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유동자산과 1년 이후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비유동자산, 그리고 1년 이내에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유동부채와 1년 이후에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비유동부채,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에 따라서 일단 유동, 비유동의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애들 중에서 이제 유동자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동자산은 다시 한번 또 구분이 됩니다. 재고자산과 당좌자산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또 왜 또 구분이 되는 거냐? 둘 다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 재고자산은 뭐냐면은 회사가 생산을 해, 혹은 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바로 재고자산입니다. 즉, 이 재고자산은 판매라는 과정이 들어가야지 현금화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러한 반면에 그 재고를 뺀 나머지 유동자산들, 그게 바로 당좌자산입니다. 이 당좌자산은요, 조만간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유동자산이지만 다시 한번 유동성에 따라가지고 그 유동자산을 재고자산과 그 재고를 뺀 나머지, 그 나머지가 바로 당좌자산이죠. 이렇게 또 구분을 해 보게 되는 거고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에 따라가지고. 즉,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건데요. 이 유동성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내역이에요. 그 유동성이 이제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누가 와서 돈을 내놔 라고 했었을 때 빼서 쓸 수 있는 가용자금, 그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입니다. 당연히 회사의 안정성과 좀 직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들을 좀 파악해 주기 위해서 자산은 크게 먼저 유동과 비유동자산, 그 유동자산은 다시 한번 재고자산과 당좌자산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이 표죠. 그래서 자산은 이제 크게 유동, 비유동 구분을 한다. 물론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 비유동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동 자산은 다시 한번 재고, 즉 판매 과정이 들어가야지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재고와 그걸 뺀 나머지 조만간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당좌로 다시 한번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산을 먼저 이렇게 크게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당좌 자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정 과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그 중에서 당좌자산, 그 애들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보통 재무상태표를 딱 보실 때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뭐냐? 이게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 내역들은요, 제가 사실 뭐 크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애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돈, 즉 뭐 동전, 화폐, 뭐 지폐, 아니면 뭐 수표, 뭐 우편한, 뭐 이런 것들입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애들, 혹은 아예 그 현금 자체예요.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 보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 계정 성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실 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금이 형성 자산이 유동성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유동성이 안정성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재무제표 분석하실 때는 꼭 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참고로 당좌 예금이라는 그런 현금성 자산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당좌 예금이 뭐냐?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거래를 하면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음이나 수표를요, 그냥 막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 일단 발행하기 전에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 약정을 맺고 쉽게 말하면은 통장 하나를 만들어 놓게 돼요. 그 통장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예금해 놓는 거죠. 그 예금이 바로 당좌 예금입니다. 요거를 일단 가입을 해 놓게 되고 그런 다음에 거래처한테 어음이나 수표 거래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들한테 어음이나 수표를 쭉 발행하게 됐는데 그 거래처는요, 일정 시점이 됐었을 때 그 어음이나 수표를 은행에다가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 은행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내가 어디에 어떤 어음 혹은 수표를 발행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금융기관에 계속 입금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돈이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어음 수표 거래가 쭉 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회사가 하나를 놓쳤어요. 하나를 놓쳐가지고 수표가 제시가 됐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왜 돈이 안 들어오지?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미리 받아놓은 게 있잖아. 그게 이제 당좌 예금이었었죠. 당좌 예금이 만약에 5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담보조로 받아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좌 예금인데 또 거래가 쭉 일어납니다. 일어나다가 하나를 또 놓쳤어요. 또 놓쳤는데 당좌 예금에는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왜 입금이 안 되지? 그러면은 미리 받아놓은 걸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당좌 예금을 딱 봤더니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급 거절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도어음, 부도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도 처리가 되게 될 건데 뭐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뭔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은 신용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너무 떨어지게 되는데 뭐 진짜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금융기관이랑 추가로 약정을 맺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좌 차월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부도 처리하지 말고 너희 금융기관이 우리한테 대출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추가로 뭐 한 3억까지는 이거 지급 거절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대출해주는 형태로서 지급을 해줘라. 우리가 나중에 다시 상환을 할게. 그런 식으로 추가 약정을 맺는 부분들. 그게 바로 당좌 차월입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당좌 예금은 뭐 체크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통장에 뭐 10만 원 돈이 있다. 그러면은 체크카드로 뭐 3만 원짜리 결제가 되겠죠. 근데 갑자기 뭐 15만 원짜리를 결제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급이 거절이 되겠죠. 즉 결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당좌 예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좌 차월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 마이너스 통장이 뭐냐면은 혹시 몰라서 미리 좀 뚫어놓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마이너스 통장을 한 5천만 원까지 뚫어놨다. 그러면은 내 돈은 100만 원이 있어. 근데 은행에다가 ATM기에다가 뭐 카드를 꽂아보면은 인출 가능 금액은 5,100만 원이 뜨는 거예요. 즉 지금 당장은 안 쓰지만 혹시 몰라가지고 미리 뚫어놓는 부분이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래서 이 당좌 차월은 당장 안 쓰더라도 일단 뚫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잔고가 되게 됐다. 그러면은 이 애들이 바로 대출 형태로서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당좌 차월, 마이너스 통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이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좀 언급을 드렸고요. 이 현금의 효율성 자산에 대한 내역들을 일단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요거 하나를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회사가 재무제표를 딱 봤습니다. 봤는데 현금의 현금성 자산이 엄청 많아요. 이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되게 많다. 당연히 좋겠죠. 돈이 많으면은 뭐 든든하기도 하고 뭐 이제 내가 나중에 그 돈을 어디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여유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좋겠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엄청 많다. 그러면 좋은 건 뭐가 좋은 거냐면은 안정성이 좋아요. 최소한 망하지는 않겠죠. 돈이 있는데. 근데 이 현금 자체가 수익성에 뭔가 도움이 되느냐? 수익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자금을 어떤 식으로든 조달을 했을 건데 조달한 자금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다?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금이 되게 많게 되면은 안정성은 좋다. 하지만 수익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현금을 막 쌓아놓고 운영하는 회사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금의 여유가 좀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여유 자금을 그냥 현금으로 쌓아놓지 않고요. 잠깐 운영하는 측면에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든지 단기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이나 투자 자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금융상품 같은 것들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이에요. 많이 아는 것들이고요.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상품 같은 것들을 사는 경우에 뭐 양도성 예금 증서 혹은 뭐 환매채 그런 식으로 돌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여유 자금을 잠깐 운영하는 측면에서 돌려놓는 것들이 바로 단기 금융상품 혹은 뭐 단기 투자 자산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무지표 분석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정 과목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혹은 뭐 단기 투자 자산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들을 재무지표 분석할 때 굳이 따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렇게 실익은 없어요. 이 내역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회사가 자금이 좀 딸립니다. 자금이 딸려. 아니면 어디에 좀 줘야 될 돈이 있어. 근데 현금 자체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예금 적금 같은 것들 보는 거거든요. 즉 단기 금융상품을 보는 건데 돈이 필요하면은 현금 자체는 없어도 예금에 뭔가 가입해 놓은 게 있었어. 그럼 그거 바로 깨면은 유동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정 과목은 뭐 분리가 되어 있지만 하나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현금이 형성 자산과 여유가 되면은 돌려놓는 단기 금융상품이나 단기 투자 자산 이런 것들을 재무지표 분석하실 때는 한 범주 내에서 보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때 그 범주가 바로 유동성이라는 범주죠. 유동성. 뭐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유동성을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누가 와서 돈 내놔 했었을 때 빼서 쓸 수 있는 가용 자금 그게 유동성입니다. 당연히 유동성이 많으면은 안정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유동성이 뭐 너무 많다고 또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봐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때 기본적으로 현금의 형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이나 투자 자산 이런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래서 그 현금의 형성 자산과 금융상품이나 뭐 투자 자산 요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은 회사가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거래를 쭉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거래를요, 결국 회계기간을 구분 안 하고 처음과 끝을 쭉 연결을 한다. 그 모든 거래는요, 결국 현금의 입금과 출금으로 귀결이 돼요. 언젠가는 돈이 들어오고 언젠가는 돈이 나가는 거래로 모든 거래들이 다 귀결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회계 기준을 조금 구분해야 되다 보니까, 즉 연도별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념 과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 애들은요, 어떤 계정보다도요, 거래 빈도가 많습니다. 당연히 오류나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횡령 같은 게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같은 거, 이런 애들은요, 뭐 분실이나 도난 같은 게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횡령 같은 것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내역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내부 통제가 잘 갖춰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현금의 형성 자산, 그리고 금융상품 같은 것들 보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요. 전체 자산 대비 현금 혹은 뭐 금융상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비중을 좀 봐주시면 좋아요. 이 비중이 너무 크다. 물론 크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실제 어떤 회사가 우리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현금을 미리 확보를 많이 하자. 혹은 뭐 금융상품을 많이 사놓자. 자금 여유가 있으면은 뭐 충분히 그렇게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 기업이 설립된 취지 자체가 자금을 조달한 걸로 활용을 잘 해가지고 이익 창출하는 게 기업의 취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다? 사실상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게 많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 그 자금을 못 써서 혹은 아니면은 아예 우리 게 아니야. 우리 게 아닌데 분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식을 해가지고 그 현금의 형성 자산을 많이 과대 계산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현금이 너무 많다. 그 상태에서 더군다나 다량의 현금성 자산이 많아. 혹은 금융상품이 많아. 근데 동시에 유동부채가 많아. 특히나 차입금이나 사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좀 의심을 해보세요.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회사에서 현금이 엄청 많아. 근데 동시에 유동부채, 그 중에서 이제 차입금, 단기 차입금 같은 것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뭔가 자금의 활용이 있어가지고, 활용이 나중에 뭔가 써먹을 게 있어가지고 좀 갖고 있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 당연히 예대 마진이 있는데, 즉 내가 이 현금 같은 것들을 뭐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요. 그럼 그때 얻게 되는 이자 수익, 그거 대비 자금을 차입했을 때 줘야 되는 이자, 그 이자 비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걸 계속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는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고요. 수익성도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현금 및 형성 자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게 훨씬 더 기업에 남는 겁니다. 근데 그걸 동시에 갖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업이 만약에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혹은 뭐 손실 나고 있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야. 그런 상태에서 별로 자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거액의 현금이 있다? 거액의 금융상품이 있다? 사실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현금의 형성 자산, 그리고 그 애들이 여유가 있어서 돌려놓는 단기 금융상품, 단기 투자 자산은요, 보실 때 만약에 주석이 달려 있잖아요. 그 주석을 가서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주석이라는 부분들이 있다. 뭔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계정 과목에다가 주석 번호를 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현금이 형성 자산 혹은 금융상품이 주석이 달려 있다. 주석을 가서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되고요. 어떤 부분들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냐면은 사용 제한 예금. 즉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뭐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자금을 마음대로 못 써. 그게 사용 제한입니다. 즉 여러 가지 이유, 대표적인 게 뭐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자금을 이제 못 쓰는 상황. 그런 경우에 사용 제한이 이제 걸려 있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도 뭐 대출 같은 것들 받을 때 대출 딱 받게 되면은 뭐 대출 심사 같은 것들 많이 하죠. 쭉 많이 한 상태에서 이제 뭐 은행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 뭐 대출은 뭐 거의 뭐 승낙 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예금 같은 거 하나 가입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금융상품 하나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은 대출 금리 0.1% 깎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기업들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뭐 이제 보통 현장에서는 꺾기 예금이라고 하죠. 꺾기 예금. 그 꺾기 예금 담보 다 잡아놓는 겁니다. 담보 다 잡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 제한을 다 걸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회사가 현금 형성 자산이 많이 있어. 근데 그 내역들을 주석을 가서 봤더니 그게 대부분 사용 제한 예금이야. 그러면은 유동성은 아니거든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현금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자산은 맞아요. 자산은 맞는데 그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써. 즉 유동성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자를 묶여 있게 되면은
현금성이 없는 겁니다. 유동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자금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자금이에요. 그런 자금들이 있으면 그걸 반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안정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금들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현금이 엄청 많다. 혹은 현금이 많은데 동시에 차입금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 회사가 봤더니 상황이 뭐 매출도 감소하고 있고 이익도 별로 안 나고 있는데 현금만 많다? 그러면은 사용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 제한 예금이 있으면은 이 부분들을 좀 발라서 좀 얘네들은 유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만 유동성으로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유동성을 판단할 때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은 현금이 형성 자산, 그리고 금융상품, 단기 투자 자산, 뭐 물론 장기 투자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들은 보실 때는 주석을 보셔라. 주석을 보시고 주석을 가봤더니 사용 제한 예금으로 달려있다? 그거는 유동성이 아니다.로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정 내역은 별로 어렵진 않지만 꼭 보셔야 되는 부분들, 특히나 사용 제한 예금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총 3문제가 제시되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다음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토론 주제